10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의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은 좀 못 가린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요 근래 한국 정치를 보면 화가 납니다. 박정희 시대의 엘리트와 권력 주도형 계몽주의식 정치와 요즘의 탈권위 합의 정치는 그만큼 비교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졌고요.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유신 헌법과 10월 유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새마을 사업 현황을 살피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경상북도 영천과 청도 등 새마을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새마을 사업과 아울러 농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임야를 잘 활용해서 유실수를 심어 소득 증대에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농번기가 닥쳐오니만큼 간이 상수도 등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빨리 끝내고 농사 준비를 서두르라고 말하고 주민들의 노고를 지하했습니다. 지금 새마을 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중방 새마을 현장입니다. 이 마을은 마을 지도자 양내철 씨를 중심으로 58가구 370여 명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마을 사업을 시작해서 지붕 개량을 서두르고 부업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 농사, 누에치기 등 경제작물 재배와 밤나무와 같은 유실수의 재배 등 마을 공동작업을 통해서 연간 호당 수익 64만 5천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중방새마을은 730헥타르의 임야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을 입구로 통하는 다리와 전기 시설까지 갖춘 자립협동하는 새마을로서 단 한 푼의 빚도 없고 저축을 49만 5천 원이나 이룩한 앞서가는 마을입니다. 자, 새마을 운동은요, 1970년부터 시작되어서 1972년도부터 본격화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10월 유신과 괴를 같이 하는 게 새마을 운동입니다. 10월 유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건면, 자조, 협동이라는 기치를 내건 전국적인 범국민 운동이었던 이 새마을 운동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먼지 펄펄 나던 비포장길이 반듯하게 정비가 되고요.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벗겨내야 했던 초가지붕 싹 벗겨내고 산박한 스레트 지붕으로 바꿉니다. 흙담을 헐고요. 반듯한 시멘트 블록 담을 쌓게 됩니다. 시커먼 걸름으로 뒤덮인 부엌을 헐어버리고요. 반듯한 시멘트 부뚜막에다가요, 깔끔한 찬장이 들어옵니다. 어둠침침했던 그 호롱불이 대나 같은 전기불로 바뀝니다. 새마을 운동은요, 당시 원시인이 문명사회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우리 부모들이, 형제들이 반지하방이나 옥탑방에 살다가 타워필리스 같은
그런 집으로 이사하는 것 같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과장이라고요? 여러분, 촛불보다도 어두운 호롱불 밑에서 공부해 보셨습니까? 과연 어떤 기분인지 해보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 연필 사주고 공책 사줄 돈도 없었는데 누가 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일을 시키고 돈을 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울리면 할 일이 생깁니다. 이건 뭐 끔찍하게 반가운 일이죠. 그 새마을운동이 10월 유신이 선포되던 1972년부터 본격화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전 노력과 지원을 다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새마을운동은 농어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농촌은 새마을운동으로 다스리고요. 기업인들은 산업화라는 아주 매력적인 일로 다스립니다. 10월 유신을 정치적 관점에서만 살피는 사람은요, 정치에 편향되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게 됩니다. 왜 그런가? 살펴봐야 됩니다. 박정희가 10년 장기 집권에 더해 종신 집권을 획책한 것이 10월 유신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일면 타당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필요하면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고요. 헌정 중단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을 법으로 제도화해 놨으니까요. 그게 유신의 문법입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보면은 박정희 종신 집권을 위한 게 10월 유신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개정된 헌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유신헌법만으로 보면요, 전제주의 국가의 국왕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박정희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강력한 권력이 필요했을까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제재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국가를 위기에서 보호하고 민족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을 강화하여 남북 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주체제 정비 강화를 위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와 발전을 다질 내실을 기약하고 또한 일체의 비능멸과 무질서를 뿌리 뽑기 위한 조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특별선언에서 첫째,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둘째,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를 비상국무회의로 삼아 이를 수행케 하며 셋째,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해서 공고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를 확정시키고 넷째, 새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헌법 절차에 따라 연말까지 헌정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로 방문한 육해공 해병대 주요 지휘관들에게 10월 17일의 조처는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민족의 살 길을 찾기 위해 국내 제재 유신적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이런 과업을 수행하는 데 일어날지도 모를 사회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은 국민의 생업이나 경제 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와 같은 비상조처가 내려지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처는 우리 민주체제의 능률화와 남북대화를 뒷받침해 줌으로써 평화통일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교육감과 대학의 총학장 그리고 경제인 단체 등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조치의 참뜻에 따라 제재개혁에 솔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형식을 떠나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 지도자의 판단을 국민 총의에 묻는 것은 민주주의의 합당한 지으사입니다. 한편 계엄사령부는 보고 제1, 2, 3호를 발표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업의 자유는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972년 10월 27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회의는 정부에서 마련한 전문 126조 부칙으로 된 헌법 개정안을 그런데 이 헌법 개정안의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은, 첫째,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 완수를 지향했고, 둘째,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기했고, 셋째,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치기구와 관계제도를 개혁했고, 넷째, 안정과 번영을 추구했으며, 다섯째, 민족의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드높이고 항구적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 등입니다. 우리는 10월 유신으로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이룩하고 국력을 조직화해 능률의 극대화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의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공관장과 무역관장들이 박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해외에서 수출 입국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들의 노고를 높이 지원한 한편 13억 5천만 달러로 잡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부평 노동청 중앙직업훈련원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곳에 들러 훈련원의 현황을 보고받고 실습장을 돌아본 자리에서 우수한 기능공은 곧 우리의 국력인 만큼 기능공의 질을 높이고 투철한 국가관을 지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기능공을 양성하는 훈련원의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앙직업훈련원 교사 중 집 없는 교사를 위해 아파트를 지어주고 이들의 처우도 개선되도록 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에 따라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장의 이세호 대장을, 그리고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 재판장의 박희동 중장을, 제2심판부 재판장의 박현식 중장을, 제3심판부 재판장의 유병현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국민 총의에 의하여 제정된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거나 발의, 제안,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며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를 구언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 이 조치에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국민 생활에는 주호의 불편도 없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1970년대가 당면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측면을 주장할 수 있겠죠. 사실 1970년도는요,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가내수공업 형태의 경공업으로 발전했던 것을요, 그것이 60년대의 상황이었거든요.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도 경제 성장, 중화공업을 통한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업들을 뒷받침해야 되고,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권 체제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독일의 경제 성장 과정이나 일본의 경제 성장 과정은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유혹에 빠질 수 없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화공업이 아니고는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것은요, 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은 확실히 깨닫고 있었고요. 사실 독일의 경제 성장 과정이나 패전 이후에 일본의 경제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 답은 확실합니다. 중공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고요, 조선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철, 철강 분야에 뛰어들어야 되고요, 기름이 필요하니까 정유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집을 짓고 건축을 하자면 시멘트가 필요하고요. 이런 생각 머리에 꽉 들어오면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게 답이 나오죠. 또 한편으로는 71년도에 대선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가 있죠. 야당 정치 지도자들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집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겠죠. 학생 시위는 계속됩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부정부패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제압하고 다스리려면 내가 더 큰 권력을, 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박 대통령은 그 길로 갑니다. 사실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히틀러라는 사람을 독재자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틀러는 예술가입니다. 독일의 경제 부흥에 크게 일조했던 아우토반을 만든 사람이요, 히틀러였고, 자동차 회사 벤츠를 설립하게 만든 사람도 히틀러였습니다. 그런 히틀러는 그런 독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술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화가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은요,
탁월한 문필가입니다. 모택동의 글을 읽은 사람은 그의 생각과 그의 표현력과 그의 그 강직한 성품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박정희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 소탈한 사람이고요. 인격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산업화, 근대화, 이것을 위해서 내 조국의 산하에 내 피를 뿌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ou look into my eyes and